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업분들께 이제 메일을 보낸 내용이에요. 이제 사업 보고서 이제 작성 안내인데 사실 오늘 교육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냐면 저희가 이제 사실 사업 보고서 매뉴얼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들 매뉴얼을 다 보시기에는 또 어, 어려움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안내문 형태로 만들고 이것들을 메일로 좀 보내드렸었어요. 요 안내문 먼저 같이 살펴보고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숙지 후에 저희가 이제 사업보고서 실제로 작성하실 때 이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시는지는 이제 매뉴얼이 아무래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매뉴얼 보고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안내 드렸던 안내문 내용 좀 살펴보시면 네, 1번 사업보고서 개요부터 볼게요. 사업보고서 개요는 이제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그럼 사업보고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들부터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이 이제 사업 실적이나 이제 지정 당시에 우리 요건들이 총 5가지에서 7가지 정도 이렇게 있죠. 그 요건들을 우리가 매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요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5월 말까지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는 게 매년 이렇게 있으시니까 올해 처음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리가 5월에 이런 거를 하게 된다라고 조금 인지를 하시고 물론 저희 지원기관에서는 항상 이 시즌 되면은 메일이나 전화를 드리지만 우리 기업에서도 미리 알고 계셔야 이것들을 이제 대처가 가능하시니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경기권역에 한 4, 500개소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요건들을 이제 사업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그 지정 취지와 요건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권역 전체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이제 성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경기도에서나 이제 부처에서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제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날짜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작년이 2022년도인데 2022년도 12월 말 기준에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받으신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는 작성하실 사항이 없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오늘 교육은 이제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고 된 기업들은 이제 이 사업 보고서를 이제 수행을 해주셔야 하는 기업 대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네. 그 채팅창에 화면 안 보여서 컴퓨터 접속하려는데 암호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암호가 따로 부여되어 있진 않아서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안 되시면은 저희 사람과 세상 전화 따로 해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분께서 또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제출 대상 넘어가서 이제 평가 및 시정 명령인데 요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필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해야 되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제 우리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 삼림형 등등 이제 중앙부처가 10개 부처가 있잖아요. 각 부처별 이제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비사회적 기업 요새 이 사업보고서가 강화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를 수행하시지 않거나 혹은 수행을 했을 때 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적합하게 수행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이 사업보고서 이제 확인 후에 이것들을 시정 명령하거나 이제 이 사업보고서 시정 명령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취소까지 될 수 있도록 좀 강화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이 부분들이 예비사회적 기업 관리 체계에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을 반드시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보고서를 이제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까지 의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더 사업 보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되거나 지원금 지급되고 있는 것들이 보류가 될 수 있을 사항이 또 생기니까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들도 이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업보고서 제출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업보고서 제출 절차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경기권역 지원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적 기업, 외비사회적 기업들이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을 드리는 기관으로서 사업보고서 작성 교육을 저희가 이 시즌 되면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5월 12일 금요일 날 좀 설명을 진행했었고, 2차 때는 이제 지금 5월 16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보고 작성 교육을 이제 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업보고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사업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대면 검토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면 검토 관련해서는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대면 검토 전까지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일단 작성을 해갖고 오셔야만 작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가능하겠죠. 작성해 오시지 않으시게 되면은 대면 검토 오셔도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작성을 해와 주셔야만 이제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해 주시지 않고 오시게 되면은 검토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 해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검토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업보고서 작성까지 이제 하시게 되면은 저희 기관이랑 대면 검토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대면 검토라는 거는 이제 사업보고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제 알고 가셔야 될 사항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 이 검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30일 화요일까지 해서 이제 검토를 해드리고, 검토가 다 완료돼서 이제 무리 없이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5월 말까지 제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기업의 개별 기관의 일정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5월 뭐 15일 날 대면 검토 받으신 분들은 5월 15일 이후에 제출이 가능하시겠고 어쨌든 기간 내에 우리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5월 30일 이후에 제출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작성하고 검토하고 제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네. 사업보고서 작성 교육은 저희가 이제 지금 교육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게 교육 이후에 이제 유튜브 저희 사람과 세상 이제 유튜브에 사람과 세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널명이 뜨고 거기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사업보고서 교육 최근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우리가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또 생기시면 뭐 전화를 주셔도 되겠지만 이 교육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작성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교육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기업에서 사업 보고서를 이제 교육 들으시고 나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업별 수립한 대면 검토 일정 이전까지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해서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사업 보고서 항목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이 안내문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사업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통합정보 시스템,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접수하실 때도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된 업무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메뉴에 들어가서 거기서 등록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작성을 하시는데 그럼 작성하시고 그 작성법에 따라서 제가 매뉴얼 보면서 안내도 드릴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작성을 하시고 구비서류 첨부하시는 탭에 구비서류들이 좀 많아서 그 구비서류들에 대해서는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구비서류는 총 1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모든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것들도 제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1번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 중에 지점이 있으신 기업 같은 경우, 예, 지점이라고 하면 우리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지점에 관한 사항에 우리 사업이 확장되셔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 지점을 두신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점, 네. 지점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 등록증까지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2년도 재무제표 사본. 이제 올해 사회적 기업, 올해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해주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기간이 이제 22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거를 올해 사업 보고서에 내용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모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실적은 22년도를 토대로 한다라고 보셔서 재무제표 또한 이제 22년도에 나왔던 재무제표, 그러니까 22년도의 결산 자료인 재무제표를 보통 3, 4월에 다 나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재무제표 사본을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 자료가 아닌 당연히 올해에 대한 사업계획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사업계획, 우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서 구비서류 첨부, 통합정보 시스템 구비서류 첨부에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치밀 사업계획서 양식 샘플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년도 작년에 정관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다 하실 경우에만 정관을 이제 사본을 업로드 구비서류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정관이 변경 사항이 작년에 없으셨다 하시면은 필수 사항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선택 사항이시니까 정관 변경 있으신 기업만 이제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점 및 지점 현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점이 있으신 기업 대상으로만 이 현황을 확인하니까요. 이제 본점만 있으신 경우에는 따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유급 근로자 명부. 유급 근로자 명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들을 몇 분 있는지 명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도의 퇴사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이거는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다 통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조회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 기간을 시작과 끝 기간을 2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떼시면은 그 기준으로 인원수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 인원수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급근로자 명부를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좀 편하죠. 네. 그래서 우리 일부 그런 기업이 있어요. 유급근로자 명부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의 인원수가 달라버리면 조금 담당자와 이제 그 대표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명부를 12월 말로 떼보시고 거기에 인원수를 근로자 명부에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에 급여 명세서 혹은 급여 대장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근로자의 급여가 수준이 어떤지 최저임금을 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급여 대장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12월 딱 12월 급여 대장만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것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증빙 서류. 이제 근로자는 12월 말 기준으로만 본다고 했으니까 12월 말 기준의 근로자 중에 우리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약계층을 이제 명부에 적어 주시겠죠. 그럼 명부에 적은 취약계층이 어떤 취약계층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그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을 수 있고 네, 고령자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이 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취약계층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도 작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제공 실적이고 요거는 우리가 일자리 제공형이나 그리고 뭐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 창의혁신형,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이 주요 의무가 있는 기업만 일단은 제출하는 게 필수 사항이고요.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요 사회적 목적, 우리의 미션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그럼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항은 아니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으시다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실적을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가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넣어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물론 그러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나 혼합형이나 이 사회 서비스 제공이 미션에 들어간 유형을 로 지정을 받으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외의 유형들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있다고 하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공 실적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0번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인증 전환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기업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서류들이에요. 되게 많은 기업들이 필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인증 전환 추진 실적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예. 보통 이 서류를 3번 23년도 사업계획서와 혼동해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별도로 예비자격적 기업이 23년도 사업 계획서와 그리고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 실적을 별도로 모두 다 제출해 주셔야만 사업보고서 검토할 때 정상적으로 잘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업에서 서류 부침서 양식 참고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구비 서류까지 업로드를 하고 통합정보 시스템에 우리 항목별로 사업보고서 작성을 잘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대면 검토 일정을 수립을 해주셔서 저희 이제 지원기관 담당자와 만나가지고 우리가 작성했었던 내용들과 증빙 자료 같은 경우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특이사항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하고 제출을 조금 진행을 할 텐데요. 어, 잠시만요. 질의응답이 있는데 저희가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Q&A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좀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질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메모 이거 채팅창에 남겨만 놓으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바로 좀 도와드릴게요. 이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좀 설명드리면 사업보고서 대면 검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성 완료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담당자와 저희 지원기관 담당자와 대표님 혹은 기업의 담당자가 만나서 대면 검토를 네,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구비서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첨부하지 못할 시에는 사업보고서 대면 검토 자체가 불가하겠죠.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보고 작성 항목을 다 작성해 주셔야만 검토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보고서 이제 대면 검토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 지원 기관에서 대면 검토를 완료했다라는 실사 확인증을 끊어주는데요. 이 실사 확인증 업로드 전까지는 사업 보고서를 통합정보 시스템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저장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예, 임시 저장까지만.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발급할 수 있는 실사 확인증을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행정 처리가 좀 발생이 돼요. 뭐 반려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실사항해증을 넣는다든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교육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업보고 작성하더라도 제출 말고 저장까지만 해놓으신 상태로 저희 기관을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네. 이 부분 제가 강조를 드렸으니까 반드시 제출 버튼 눌러주지 마시고 저장까지만 해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장은 뭐 항목 항목 작성할 때마다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좀 잘 발생하니까 예, 웬만하면 저장 뭐 할 때마다 저장을 반드시 좀 눌러 주셔서 기업 가끔씩 오셨는데 우리 저장 다 해놨는데요 라고 했는데 저장이 다 안 돼 있어서 조금 애를 먹었던 기업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반드시 좀 수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업보고서 대면 검토를 경기 권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담당자 인원들이 또 뭐 31명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권역별로 좀 큰 지역으로 조금 쪼개가지고 대면 검토 장소를 조금 마련을 했어요. 근데 조금 우리 지역이 아닌 기업 분들은 조금 죄송하게도 우리가 조금 대면 검토 장소를 좀 배정해 놓은 대로 조금 와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인접 지역으로 조금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6개 지역을 조금 두었어요. 그래서 수원시부터 이제 고양시까지 각 장소는 이제 여기 세부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상세하게 체크를 해놨으니까 주차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원시부터 해가지고 고양시 6개의 권역을 두고 이제 우리 기업에서 예약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네이버 예약으로 저희가 체제를 조금 마련을 해가지고 네이버 예약으로 이제 기업별로 작성을 이제 언제까지 조금 완료가 되시겠다 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5월 말일 전까지 대면 검토 일정을 예약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 전까지 작성을 해오셔서 검토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네,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이후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장소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예약 시스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런 일정이 있고 남양주는 뭐 3일 이런 식으로 조금 지역별로 일정도 다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의 일정이 어떤 일정인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대면 검토까지 일정에 맞춰서 잘 수행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보고서 대면 실사 황의증을 저희가 첨부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출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출 마감 기한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니까 꼭 이 기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예약 방법 안내는 네이버 예약 링크 를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그럼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럼 부침 서류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 계획 뭐 첨부 서류 중에 사업 계획 있었잖아요. 이 사업 계획 같은 것들 양식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본점 지점 연항 저희가 조금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첨부 서류들 다 해놨어요. 추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차별로 우리가 지정 기간이 3년 부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에 대한 추진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예약 화면으로 넘어가서 공유를 다시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음, 네. 그 네이버 예약 방법 안내로 넘어왔는데 혹시 잘 보이시면은 뭐 동그라미 표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대면 검토를 수행할 때 우리가 네이버 예약으로 조금 하기로 조금 약속을 했는데요. 그럼 네이버 예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간단하게 안내해 드려볼게요. 일단 네이버 우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로 들어오신 다음에 네이버 이제 일단 기업별로 어쨌든 아이디는 조금 있으셔야 돼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셔야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를 조금 없으신 기업들은 만들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이버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검색창에 저희 사람과 세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기관 말고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과 세상이라는 기관들이 한 뭐 6, 7개 정도 뜰 텐데, 저희 이게 로고가 있어요. 이제 저희 로고가 이렇게 사람 3명이 이렇게 서 있는 로고인데, 저희 기관이 이 로고를 가진 기관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예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예약이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예약 창으로 넘어가지게 돼요. 예약 창으로 넘어가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6개의 권역을 우리 기업의 이제 위치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수원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수원 창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수원의 가용 일정들이 뜨시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가능한 일정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기업에 맞게 일정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딱 27일이라고 했을 때 27일로 만약에 눌렀어요. 그러면 30분 단위로 대면 검토 일정이 수행이 되니까 우리 시간 수요에 맞게 30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네, 가용 일정을 확인해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이 안 될 시에는 다른 기업이 차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다른 일정 시간으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선택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방문 인원 몇 명이냐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두세 명 오건 대표님이 오든 담당자님이 오든 이거는 관계가 없으세요. 어쨌든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고 확인이 가능하신 분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두세 명 오시고 한 분 오셔도 상관없는데, 뭐 인원은 그냥 한 명으로만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한 명으로 고정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기업 정보랑 이제 연락처랑 예약자 성함을 조금 써주셔야만, 안 오거나 좀 늦으셨을 경우에 저희가 잘 오시고 계신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명이나 이런 것들 안 적어주시면은 사실 이름만 보고는 저희가 어떤 기업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담당자분 오신다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기업 정보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명 적어주시고 대표님 성함 적어주셔야, 그리고 연락처까지 적어주셔야 저희가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검토를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예약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예약 현황 확인해서 우리 대면 검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모바일 전용인데, 모바일 전용은 똑같으니까 한 번만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일링 다 드리고 있으니까 추후에 메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 문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예약과 저희가 안내문으로 요약본에 대해서 절차까지 조금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럼 작성법에 대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교환을 따로 만들어 드려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교환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명서를 보고하는 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뉴얼 보고 제가 각 작성하시는 항목별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공유를 제가 좀 넣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시면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작성 방법이 제 2장인데, 제 1장은 제가 설명드렸던 목적이나 개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작성 방법. 네, 먼저 이제 기업 현황.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표가 크게 보이시잖아요. 이 큰 표가 실제로 통합정보 시스템 메뉴에 이렇게 작성하라고 이 양식이랑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든지 다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2022년도 작성을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이제 지정서와 다를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이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현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명, 소재지, 그리고 인증번호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잘 작성이 가능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되실 건 없으시고 인증 유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떤 유형으로 지정받았는지 잘 선택해 주시고 조직 형태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알아봐야 될 거는 이제 업종이나 기업의 소유 구조 작성하시는 파트일 텐데요. 그러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이고요. 이 표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세목별로 좀 나와 있는 게 뒤에 설명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사회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작성되는 사항들이 길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사업보고 3페이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업종, 부업종 코드.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업종, 부업종이 딱 정해져 있으신 기업은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업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업종을 선택해서 주 업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양하게 사업하시면 매출액 상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업태, 부업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위, 매출액 기준 상위 업태를 적어주시면 된다. 네. 나머지 이제 단독은 사업이 이제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기업은 주요 사업을 그 사업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업종이 다양하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업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런 부분을 다 채워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주업태, 종목, 주사업.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관 변경 여부인데 정관 변경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 22년도에 정관이 변경하신 기업만 이제 변경 신고도 하시고 변경에 대한 정관도 구비서를 첨부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정관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또 탭으로 연동돼요. 이동하시겠습니까? 되면은 정관 변경 탭으로 이동을 하고 네. 정관 변경 없으시면 없는 거고, 변경하시면 변경된 정관 변경 날짜와 변경 신고를 이제 우리 수행처에 잘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정관 변경은 뭐 간단한 변경 사항들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관 변경 여부에 대한 내용 중에 이 1번부터 9번까지 내용 중에 변경이 된 기업만 정관 변경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타 부수적인 사항들을 변경하셨다고 다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될 만한 사항은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목적 사업 내용부터 예비사회적인 회계, 이제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변경 사항이 있으시다 한 기업만 정관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정관 변경 있으신 기업들은 구비서류 첨부에 변경된 정관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면 이제 기업의 소유구조 파트인데요. 기업 현황 탭에서 이제 또 기업 소유구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탭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상으로. 그러면
출자 현황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출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의 지분 비율을 작성하시게 되는 거고, 협동조합이나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자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성명이나 소속 직원, 이제 지분 비율로 따지게 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이니까 뭐 대표님이 뭐 50% 갖고 계시다 하면은 우리 기업 땡땡땡 대표님 지분 비율은 5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유의사항으로는 당연히 합산이 금액이 100%가 돼야겠죠. 네, 100%꼭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인 법인이 있거나 이제 재단 사단법인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 비율이나 지분 비율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해당 없음 100%라고 작성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서 이제 출자 현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성명에도 해당 없음, 소속에도 해당 없음, 직위에도 해당 없음 하시고 지분 비율 100%로 맞춰주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출자 현황이 예를 들어 뭐 조합원이 많은 경우에는 뭐 50명이 넘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한 1번부터 3번 정도까지 쓰신 다음에 누구누구 등 뭐 37명 이런 식으로 써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100%가 넘고 조합원은 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들어 넘어가면 이제 기업 현황까지 그러면 우리가 작성이 완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참여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의사결정 참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참여는 보통 이사회나 이제 운영위원회 등등 우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회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사회서비스 수혜자라든가 뭐 근로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경우에 이 이사회 실적들을 작성을 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사실 이사회 회의 개최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사항은 필수 사항은 아니세요. 요거는 인증사회적 기업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1인 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만 갖고 있는 1인 기업인 기업들도 꽤 있어요.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혼자시니까 이제 근로자 대표나 사회이사분이 따로 없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이사회는 어쨌든 실적은 있으셔야 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성 요건이 필수 사항은 아닌 거예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이 같은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건상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이사회 실적은 저희가 반기별로 1회 이상은 이제 필수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22년도 기준으로 1년에 2번은 이사회 개최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의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이 표가 지금 보라색이랑 흰 색깔 표가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에 우리 기업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사회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이사분들, 사내이사분들이 임원이 되고 여기 근로자분들은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분들 여기에 다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근로자 대표로서 선임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제 근로자 대표를 사내이사로 등기한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만 이 근로자 대표를 여기다가 적어 주실 수가 있으신 거고 근로자 대표를 등기하지 않고 이제 이사회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은
여기다가 써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흔히 사회이사라고 하는데 사회이사는 이제 서비스 수혜자나 지역사회 인사라든가 뭐 연계기관의 이사분들을 우리가 사회이사로 초빙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사회이사가 선임이 되었고 그 사회이사가 회의에 참여했는지의 실적을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근로자 대표와 사회이사는 인증 사회적 기업들은 반드시 이분들을 선임을 해야 되고 회의도 반드시 다 같이 참여한 실적이 필요해요. 근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 요건이 필수 사항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다만 이사회나 이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따라 회의 실적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사회에는 이렇게 실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근로자 대표와 사회이사는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시면 안 넣어주셔도 괜찮다. 다만 실적은 있어야 된다. 이사회 실적 자체는. 근데 그러면 이사회 실적 이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회의하는 걸 보는 건데 협동조합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회로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두는 기업도 있고 운영위원회를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로 이제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둔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운영위원회라고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운영위원회 실적을 연간 개최 횟수를 적어주시고 인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주식회사는 주요 의사결정기구는 무조건 이사회예요. 운영위원회로 할 수가 없는 이제 법인의 형태이고요.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운영위원회로 할 수가 있으니까 주식회사는 무조건 이사회 실적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은 이제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에 따라 운영위원회로도 둘 수 있으니까 이것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렸고 뭐 근로자 대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제 연간 개최 횟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 2번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2번을 써주시게 되겠죠. 개최 횟수에. 2번을 써주시고 여기가 중요한데 이 명수를 우리가 2번 개최한 누적 인원을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대표님이 2번 중에 2번 다 참여하셨으면 여기다가 2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사회이사분이 2번 했는데 1번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다 1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체 수를 2번 다 했으면 2번 다 했을 때의 누적 인원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조금 오해하시고 이제 그 건에 대한 인원수만 적어주시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누적 인원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근로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등기를 하셔야 등기를 해야만 근로자 대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는 이제 인정을 받으시려면 어, 등기를 해주신 분들만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목적 재투자 부분을 이제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재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정관상에도 기재한 요건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조금 이상한 소리 좀 들리시죠? 계속.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드라이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연결을 좀 끊었어요. 네.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3번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정관에도 우리가 배분 가능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정관에도 명시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2022년도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이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어떻게 재투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하시게 되는 내용은 크게 보면 이런 맥락의 내용을 작성하시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배분 가능한 이윤이 일단 뭐냐라고 먼저 알아야겠죠. 배분 가능한 이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아마 같이 나올 거예요. 재무제표상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법정 적립금을 뺀 금액,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뺀 금액이 배분 가능한 이윤이라는 건데, 이 배분 가능한 이윤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는데 썼냐, 안 썼냐, 라는 내용인 거예요. 네.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그러면 어떤 거를 사회적 목적 재투자라고 말하냐라고 하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썼는지 혹은 지역사회에 기부를 했는지 그리고 뭐 고용 확대나 그런 것들을 위한 시설 투자를 했는지 이 등등의 비용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볼 수 있는 금액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우리가 22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22년도 재무제표 때 보니까 순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겠죠. 이제 당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는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지 못했겠죠. 그 기업들, 이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을 재투자할 의무가 그 해에는 없어진 거겠죠. 네,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 재투자할 의무는 그 해에는 없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법정 능력 뺐더니 배분 가능한 이윤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 3분의 2 이상은 우리가 재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재투자를 우리가 돌이켜봐서 어떤 식으로 조금 금액을 산출하고 어떤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까 좀 같이 알아보면 여기 보시면 작성하는 내용은 이렇게 1, 2, 3, 4, 5, 6 1, 2, 3, 4, 5 6개 항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란 항목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보는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시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목적으로 공헌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보는 항목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 이건 어떻게 보면 비교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21년도 이 실적 기준은 2022년도니까 2021년도에 근로자 인원수가 예를 들어 5명이었어요. 근데 22년도에 7명으로 이제 근로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2명이겠죠. 네. 2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있으니까 여기 인원에 대한 2명 쓰시고 거기에 대한 1년치 급여를 작성해 주시면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계년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겠다. 네.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신규 일자리 창출한 인원이 증가가 됐으면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써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제공형 기업일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자 인원과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같은 증빙 자료들을 받으셨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산 금액들을 총합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사회 서비스 제공 외의 기업들도 사회 서비스 제공하신 기업들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처우 개선도 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 내용으로 주실 수가 있는데 근로자 처우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의 뭐 말 그대로 복지나 이제 휴게실 개선이나 뭐 이런 내용들로 쓸 수 있는 항목이에요.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제 성과급, 이제 우리가 뭐 우수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랑 수혜 인원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혜자 인원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산출해서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상에 이제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복리후생비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를 여기다가 적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라는 거 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회식이나 뭐 어떤 뭐 등등의 비용들을 복리후생비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반드시 여기다가 적어 주시고 복리후생을 이제 받았던 인원에 대해서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를테면 뭐 복리후생비도 우리가 했고 다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할 게 또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보시면, 우리가 기업에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장비 같은 거 사셨어요. 근데 그 장비나 노트북 같은 게 샀을 때 근로자들이 그것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이 됐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트북에 대한 구매 내역 관련한 이체 확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다가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굉장히 조금 어렵게 생각하세요. 많은 기업들이 뭐 기부를 꼭 해야 돼서 이걸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행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 재투자 금액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업들 또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예시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저희 지원기관에 조금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까지 작성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에 미비가 된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정을 이제 앞으로는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뜰 거예요. 만약에 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보고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뭐야? 음, 네, 이 부분 설명드렸고 재투자 내용 설명드렸었어요. 네, 넘어가서 네,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기타. 이 내용들이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네. 제가 항목 항목 보면서 바로바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매뉴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또 돌아가셔서 좀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지역사회 재투자의 기부도 당연히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들어가겠지요. 근데 특정 종교 조직이나 선교 사업에 사용된 기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 지역사회 재투자로 포함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종교단체 외에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단체에 기부하는 거는 이제 지역사회 재투자로 인정이 되지만 종교조직, 네. 단체에다 하는 거는 기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기부금 실적 내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4번 지원 내역 이제 우리가 작성할 차례인데 지원 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뭐 국고보조금이라고 이제 지원 계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이렇게 일일이 상계 처리해서 지원금을 산입시킨 기업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지원금을 받았던 내역을 여기다 작성을 하고 그것들이 뭐 재무제표 상의 금액과 일치한지를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제 네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사업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예비 사회적 기업,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받는 이제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자금,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 이제 이것도 실적 기간은 22년도예요. 작년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받는 인원이 있을 경우엔 그 금액이 22년도에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전문 인력이 있다면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사업개발비가 있다면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를 쓰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용은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뭐 사업개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개발했다. 이런 내용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셔도 되고, 금액만 잘 작성을 맞춰서 해주시면 된다. 22년도에 발생한 지원 금액으로요. 네. 써주시면 되고, 이 세부 항목 같은 경우는 그럼 밑에서 좀 알아볼게요. 네, 일자리 창출 사업 해당 연도 1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기입한다라고 나와 있고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기재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까지 다 동일해요. 네, 이거는 받고 계시지 않은 기업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면서 이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22년도에 얼마 받았다라고 체크가 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1년간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받은 금액을 기입한다. 뭐 모태펀드,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 지원받으신 이력이 있다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수혜 기관과 내용 같은 걸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받았는지까지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고 금액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아닌 기타적인 사항들은 기타에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요새 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뭐 고용 촉진 장려금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지원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타에. 민간 지원 한번 볼게요. 민간 지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는 민간 지원 보시면은 이제 기업 후원 이거는 사실 기업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기업 후원이 받은 기업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후원 기업명이랑 금액에는 이제 금액의 총액을 찍어 적어주시면 되고 모기관 지원 이제 모기업 모법인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뭐 많진 않겠죠. 그리고 기부 받으신 기업에 기부받아서 활동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기부금, 네,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민간금융 지원도 이제 민간에서 금융받으신 거, 지원받으신 거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타예요. 네. 기타는 사실 이것들은 작성하실 게 많진 않아요. 기업 후원부터 모기관 지원부터 민간금융 지원까지. 다만 그 외에 기타 사항들을 민간에서 받으시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기타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인지와 수혜 기간 작성 꼭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 받으신 것도 없다라고 하셔도 작성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타 항목에는 해당 연도 1년간 발생한 이자 수익, 자비익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 영업의 수익 보시면은 이자 수익과 자비익이 보통 있어요. 자비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자비익을 이 지원금에 삽입하는 기업도 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비익을 여기다가 넣어주신 기업도 있는데 이 기타 영업의 수익에 이 이자 수익과 자비익을 꼭 더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네. 이 부분 저희가 다 체크를 하니까 한번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5번 재정성과 작성하시는 파트부터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년도 재무제표, 결산된 재무제표
가지고 작성을 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 우리 보시면은 이 표가 통합정보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기업에서 매출액은 얼마 나왔는지, 매출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염두해 주셔야 될 거는 이제 밑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일단 매출액을 작성하시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익계산서, 우리 재무제표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은 그대로 찍혀요. 그 매출액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시스템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을 더하면 이 매출액을 자동 계산돼요. 자동 계산. 그래서 우리가 공공 분야의 매출이 얼마 발생했는지, 민간 분야에 얼마 발생했는지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 총 어쨌든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의 합계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의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안분하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시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교육청이나 뭐 수원이면 수원시청 이런 이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발생했던 수입이 공공시장이고 그 외에 이제 민간시장은 뭐 주식회사 누땡땡땡 뭐 이런 데들이 다 민간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눠 주셔서 금액을 작성을 해주시면 자동 합계돼서 매출액이 나옵니다. 네. 그 매출액은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거 재무제표에 이제 구비서를 첨부를 해주실 테니까 그 재무제표상의 매출액과 이 매출액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다 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를 작성하시게 되는 거는 이거는 좀 쉬워요. 그냥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 나오거든요. 매출 원가 그냥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도 상품 매출 원가가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있는 기업만 이 상품 매출 원가 금액 그대로 써주시고 상품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없으니까 매출 원가가 없으신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영원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매출 총익, 영업이익 이런 것들 적어주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출 원가랑 상품 매출 원가, 매출 총익, 판매비와 관리비도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자동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실제로 우리 재무제표와 맞게 당기순이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액이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에서 뭔가 금액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맞을 때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매출액부터 판관비까지는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다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인건비는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사실 없어요.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기업에서 일정 부분 제할 거 제하고 합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거를 넣어서 인건비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임직원 급여 그리고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등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어쨌든 이제 당연히 임원급여와 직원급여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일용직, 잡급도 인건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상여금, 그리고 퇴직급여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 거는 뭐가 있냐? 그 밑에 판매비와 관리 보면 이것들 말고 복리후생비, 뭐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건비에 넣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포함되는 게 요렇게까지고 나머지는 포함해서 작성해 주실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써야 될 게 영업의 비용은 또 재무제표 나와 있어요. 네, 재무제표 나와 있는 금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 밑에가 중요해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일 경우엔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오고 공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공사원가 명세서가 나와요. 그 기업들은 이 원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제조원가나 공사원가 명세서가 나오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재무제표 떼면은 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세트로 공사원가 명세서와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오지 않는 기업은 이것들을 작성하실 수가 없고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근데 우리가 공사업이나 제조업 하시는 경우에는 이 원가 명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는 원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딱 노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들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요. 이거는 공사 원가 명세서와 제조 원가 명세서가 나오는 기업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예. 나머지 부분들은 기업에서 다 작성하실 수가 있고, 이 인건비만 조금 산정하는데 유의를 하셔라 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재정 성과까지 작성이 됐고, 이제 6번 이제 고용 파트 우리가 작성을 할 거예요. 고용 파트는 그럼 어떻게 작성이 되냐라고 하시면, 일단은 모든 거는 일단은 유급근로자 일단은 그럼 고용 기준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우리 근데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하셨을 때도 많이 실사 때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어쨌든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준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는 유급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만 유급근로자로 포함된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당연히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로자의 제외가 되고 또 근로자의 제외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자님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유급근로자의 산정이 제외가 됩니다. 네. 그럼 빼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임원. 우리가 이사로 등기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임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고 관리자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사하니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외 사항이 하나 딱 있는데 근로자 중에 근로자 대표로 선임했어요. 그 근로자 대표로 선임한 등기 이사는 근로자 대표로서 선임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요. 예. 그 근로자 대표인 등기이사 외에 다른 등기이사들은 다 관리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급근로자들은 이렇게 산정을 하고 네, 그럼 그 산정된 유급근로자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급근로자는 12월 말 기준으로 본다. 이거 중요해요. 네. 12월 말에 해당되는 근로자만 본다. 네. 중도 입퇴사자들이 기업별로 되게 많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보는데 그러면 유급근로자 명부를 어떻게 쓰냐?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면 되는데 한 가지는 유급근로자 명부를 엑셀 파일로 엑셀에 이제 엑셀 샘플 파일을 다운받아서 엑셀에 해당 사항들을 다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 올리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연동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시스템상에 그 등록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계속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중에 기업별로 어떤 걸 좀 추천을 드리냐면 근로자가 한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넘으면 이 1번 엑셀 파일 올리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근로자 많기 때문에 아예 샘플 파일을 받아가지고 엑셀에 기입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고 근데 10명이 안 돼요. 한 뭐 3, 4명 정도 있으시면 엑셀 파일 다운받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시스템상에 바로 직접 추가하셔가지고 입력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들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 기업 근로자 인원수에 맞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법은 편하신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 네. 그러면 1번 유급근로자 정보 엑셀 파일 올리는 법부터 조금 그 기업들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록 리스트에서 여기 검정 색깔 엑셀 업로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샘플 파일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샘플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이제 기업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 해당 근로자들이 입사를 언제 했는지 뭐 급여 뭐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주신 다음에 그 파일 저장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여기에 어, 시스템에 짜르르 뜰 거예요. 네, 리스트가. 근데 우리 기업에서 뭐 코드를 잘못 입력했다 하면은 안 뜰 거예요. 예, 그래서 애를 먹기 때문에 근로자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추가해서 수기로 입력하라고 한 거고 기업의 근로자가 많으면 엑셀을 최대한 코드 번호 잘 입력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코드 번호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남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엑셀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연동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코드 번호에 맞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1250010, 여자는 1250020. 그러면 엑셀에다는 남자라고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1250010을 적어주셔야 그거를 시스템에 갖다 붙였을 때 남자라고 딱 이렇게 그게 수식이 뜨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코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 유형도 우리 기업 그 근로자분이 고령자다 하면은 1580020을 입력하셔야겠죠. 이 번호가 틀리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맞게 잘 작성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뭐 맞게 잘 입력이 시스템 봤는데 고령자로 다 뜨고 다 뜬다 하면은 우리 기업은 맞게 잘 입력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엑셀을 하실 때는 이 코드 번호를 여기 매뉴얼 보고 잘 따라 하셔가지고 해줘야 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3자리를 입력하는데 보통 이거 하이픈 입력하시잖아요. 여기 엑셀에서는 이 하이픈을 입력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엑셀에서 시스템에 넘어갈 때 오류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 참고해서 우리 유형에 맞는 코드 번호 잘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거 작성하냐 보시면 입사일 일단 작성하고요. 입사일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떼시면 아실 수도 있고 우리 기업에 자료 있으시잖아요. 언제 이분이 입사했는지 근로자별로 써주시고 월 입금액 적어주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12월 급여대장. 네, 근로자는 12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급여대장도 딱 12월 급여대장만 봅니다. 그러면 12월 급여대장에서 우리 급여를 적을 때는 세전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세전 금액. 세후 금액 말고 세전 금액. 예. 그리고 보통 연말에 12월이라서 어떤 기업들은 상여금 같은 거 주시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급여대장상에 깔끔하게 세전 금액을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상여금 같은 거 다 주신 거 다 포함해서. 네. 근데 여기서 좀 변수가 있으신 거는 예를 들어 뭐 휴직, 육아휴직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신 뭐 근로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근로자분들은 어 휴직이나 뭐 코로나를 통해서 뭐 휴직을 받으셨다. 뭐 장기 휴직이시다. 하시면은 사실 12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근로를 하시진 않아서 기본 급여를 받으셨을 거잖아요. 아니면 급여를 좀 적게 받으셨거나 이런 근로자일 경우에는 이런 장기휴직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급여, 근로계약서상에 우리가 월 얼마 주겠다라고 한 급여 있잖아요. 그 급여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월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최저임금으로 미달로 당연히 보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제 중도 입퇴사자나 장기 휴가자는 네, 그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로 그냥 맞게 급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조금 유의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 근로시간. 네. 주 몇 시간 근로하시는지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보통 헷갈려서 이제 일 단위로 작성해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주 근로시간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써주시고 그 직종 코드는 뭐 관리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사항 중에 이 근로자 중에 이제 사회적 일자리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그냥 빼놓고 안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하면 또 검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좀 사전에 이런 것들 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코드 번호를 입력하는 게 엑셀로 하시는 거였고, 이번 유급 근로자 명부 직접 입력하기는 진짜 조금, 근로자 수 별로 없으신 기업이 이런 식으로 유급 근로자 명부 등록 리스트에 파란색 버튼 추가 누르시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가 뜰 테고, 거기에 근로자 명, 뭐 입사일, 임금, 이런 식으로 다 뜰 거예요. 거기다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급근로자 명부는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정리하면 급여는 세정급여를 입력을 해주시고, 중도 입퇴사자 같은, 장기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어, 원래 통상 급여를 입력을 해주셔라. 그리고 엑셀 코드 번호 잘 맞게 쓰시는 걸 조금 유의하셔라. 라는 정도의 조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7번 사회 서비스 제공인데,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서비스 제공과 혼합형은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그 소셜 미션이 그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우리가 예비사회적급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을 사회서비 제공들을 실제로 퍼센트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기타 창의혁신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있는 경우에 작성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사회 서비스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PQERNSTA 이 중에 해당 업종이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들로 우리가 매출도 나오고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 제공하면서 매출도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사회 서비스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 이 범위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 제공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업종이 우리가 뭔지 좀 헷갈리시다 하시면은 이 사회 서비스 업종 우리 코드를 저희가 이제 그 자료실, 저희 사람과사 자료실에 우리 분류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업종 코드가 사회 서비스 제공 업종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 사회 서비스 수행하신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회 서비스 제공은 작년 1월부터 12월 1년간의 제공 실적이고 이제 뭐 전체 수혜자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오시겠죠. 그래서 취약계층 유형도 어떤 유형한테 했는지 여기다 작성을 하실 텐데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통합정보 시스템 사회 서비스 제공 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공 유형이 PQER, NSTA가 교육, 보건 이런 식으로 업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종으로 어떤 활동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했는지를 여기다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다양하게 하더라도 주요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하시는 게 있으실 테니까 주요 사회 서비스 제공 분야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우리가 반드시 사회 서비스를 하는 것도 맞지만 취약계층한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 모수 대비해서 취약계층이 할 때 할 수는 있는 건데 비취약계층한테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비취약계층한테도 한 거를 쓰고 사회 서비스 내용도 명확하게 써주시고 대상, 취약계층 대상과 인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스템에 우리가 기입을 하잖아요. 기입을 하시고 나서 구비서류 첨부 탭에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제공했던 실적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주실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대면 검토 때 크로스 체크해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00명 취약계층한테 제공했다고 썼어요. 근데 사회 서비스 실적 확인서에 2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200명을 다 인정해 드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엑셀의 기입, 이 통합정보 시스템의 상에 기입해 주신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과 이 첨부 서류에 제출해 주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인원이 맞아야 돼요. 그만큼 자료도 증빙을 잘 해주셔야겠다. 그래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별지로 입력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별지에 입력하실 게 뜨실 텐데, 그래서 제공 유형을 쓰시고 이분들이 취약계층이 어떤 취약계층한테 했는지 여기 부분에 맞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다 써주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고령자한테만 했다 하면 고령자에 대한 섹터의 내용과 인원수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빗지약계층은 이제 여기다가 인원수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합산해서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취약계층한테 제공하는 게 20% 넘는 게 이제 미션이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에 취약계층한테 제공한 비율이 30% 넘는 게 우리 미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봤을 때 30%를 넘고 있지 못했다. 우리가 22년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검토 사항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22년도에 사업보고서 사회서비스 제공 30%를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처에서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건지 30%를 어떻게 넘기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행정적인 사항들을 묻기 위해서 전화가 오고 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 해에 30%를 결국에 못 채웠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년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행하려고 좀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사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성하는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당연히 처음부터 막 경고, 뭐 예비사회적 기업 취소라고 하진 않겠죠. 소관부처에서.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못 지키고 있겠다, 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계획들을 묻겠고 어느 정도 시정할 만한 조치 사항들을 이제 행정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여건들이 다 동일해요. 뭐 사회 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재정 성과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근로자 취약계층 우리 일자리 제공형인데 뭐 취약계층 30%못 맞추고 있다 고용하는 게 그런 경우에는 특이사항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1년에 한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기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쨌든 사회 서비스 제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도 매출이 발생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회 서비스 제공 인원 산출할 때 좀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 인원에게 지속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구분해서 인원수를 산정한다. 이 내용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2022년도 1년짜리의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는데 예를 들어 동일한 사람 5명한테 매달 12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딱 1년에 5명으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1월에 5명, 2월에 5명 똑같이 했으면 총 60명으로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네. 동일, 해당 월에, 각 월에 동일인들한테 했으니까 그 월별로 다 산정을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월별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명에게 12개월 동안 했을 경우에는 12명으로 입력하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업보고서는 어쨌든 그 정리해야 되는 정량적인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럼 최소 인원으로 산출을 해주셔야겠죠. 불특정 다수한테 했다고 하면 확정적인 인원을 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공헌은 뭐 기부도 있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쓰셨던 거였고 8번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 같은 경우에는 이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에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만 쓰시는 거예요. 네. 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이 사업보고서 이 표가 있을 텐데 이 표가 나왔을 때는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 기업만 쓴다. 이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닌 기업이다. 우리는 일자리 제공형이다 하면 이거를 쓰실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사회 공헌형 그런 기업만 조금 염두에서 들어주시면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실적을 쓰시면 되고 사업 지역은 지역사회 공헌이다 보니 우리가 지역의 의제를 설정했을 때 어떤 시, 어떤 구 단위로 선정을 했는지를 여기다 시를 쓰시고 공헌 내용은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쓰시고 그리고 별지 내용에 지역사회 공헌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쓰시고 이 내용들은 당연히 증빙 자료가 있으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 뭐 무안군 지역 특산물 관련해서 관광지와 연계했다. 그럼 연계되었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보고서라든지 실제로 했던 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특화 사업을 했다라는 것들을 증빙을 해주셔야 된다. 모든 거는 여기다 기입을 하신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가 우리 기업에서 다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만 이 지역사회 공헌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창의혁신. 요거는 누구만 쓰겠어요? 기타 창의혁신형 유형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었고 이 기타 창의혁신이라고 써 있는 건 기타 창의혁신형 기업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타 창의혁신형 유형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서비스 대상은 뭐 부산 시민에서 어떤 기타 창의혁신형으로서 우리가 어떤 소셜 미션으로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당연히 갖고 계셔야겠죠. 예. 주시면 되고 그리고 10번 연계 현황인데요. 이 연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년, 작년 1년 동안의 연계 현황이고 그래서 연계의 기준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당연히 거래처 대상으로 물품을 사고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네. MOU를 맺었다거나 아니면 지원 사업 공공기관과 공모 사업, 위탁 사업을 수행해가지고 연간으로 좀 지속적으로 했다거나 네. 그리고 어떤 기업과 지속적으로 조금 물품 계약이나 수매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안 써주셔도 무방해요. 이 파트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요건의 필수사항은 아니라서 없으셔도 뭐 특이사항으로 따로 뭐 시정조치나 이런 게 가질 사항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게 다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 가보시면은 여기 사업보고서, 기업 현황, 유급근로자 명부, 구비서류 첨부 이렇게 탭별로 우리가 다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보고서 탭에는 뭐 기업 현황부터 지원 내역 이런 거 다 작성하는 걸 알아봤고 기업 현황에는 연계 현황 알아봤고 유급근로자 명부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뭐 엑셀 파일로 연동하는 방법과 유급근로자 명부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하면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 띡 눌러가지고 그 파트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그 파트를 꼭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기업 현황 파트로 넘어가셔요. 네. 꼭 저장 안 하시고 기업 현황 다 쓰고 저장해야지라고 했다가 이 사업보고서 탭 날라가 버리면은 또 작성하시기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또 다들 바쁘신데 저장을 꼭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 탭 작성하는 법을 다 알아봤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넘어와서 마지막에 구비서류 첨부 탭을 딱 눌렀을 때 우리가 구비서류 첨부할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안내문 드렸었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거를 여기다가 파일 추가 첨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들까지 해서 저장해놓은 상태로 대면 검토 자리에 오시면 예약하시고 그럼 저희가 이 사업보고서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들과 이 구비서류 첨부 탭에 올려준 내용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게 돼요. 뭐 재무제표 실제로 뭐 매출이익 이런 거 적어주셨죠? 그거 재무제표 구비서류 첨부 탭에 올려주실 거죠? 그것들을 맞게 입력했는지 크로스 체크하고 그리고 뭐 취약계층 비율이 몇 %인지 나오면 그런 것들 특이사항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최저임금 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실사 확인증을 넣어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저희랑 만나서 검토까지 한 다음에 실사 확인증을 받고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명 및 제출하면은 이제 뭐 서명은 사실 꼭 기업분들께서 간과하시는 파트인데 시스템상의 서명 부분은 다 전자서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증빙자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잠시만요. 증빙자료가 네. 우리가 증빙자료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 기업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공용 양식인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기업들이 이것들은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유급근로자 명부나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뭐 이런 취약계층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별로 당연히 제출을 해주셔야겠지만 이 부침 서류 같은 경우에는 통일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미션과 비전, 그리고 사회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사업 계획은 각 성과별로,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각 성과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들은 사실 뭐, 일단은 이 사업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내용이 사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지만, 내용까지는 사실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냐 없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작성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사업 계획서 양식 말고, 우리가 실제로 어디 조금, 지원기관으로서 뭐 위탁을 공모를 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이거 외에 샘플 외 사업 계획서 진짜로 짠 게 있다 하면 그걸로 가름이 가능해요. 그걸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샘플로 참고 삼아 여기다 양식을 넣어준 거예요. 네, 표준 양식으로. 그래서 이 양식이 아닌 사업 계획서도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네, 주면 되고 그리고 이거 본점 지점 샘플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있는 경우만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본점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급근로자 명부 샘플. 요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떼본 다음에 쓰라고 좀 권장을 드렸죠. 실제로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으로 애를 먹고 있고 기업에서도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는 기업들도 많아요. 중도 퇴사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유급근로자 명부 잘 작성을 해주셔라. 네, 이건 샘플 파일이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침사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 실적을 잘 작성해 주셔라.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 우리가 뭐 지정 이제 3년 차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정 기간 3년인데 3년 차인데 우리 이제 인증을 넘어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혹은 12월 말 기준으로 있었는데 최근 뭐 1월에 뭐 올해 1, 2월에 만료가 됐다.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인증 전환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이 인증 전환도 쓰시면서 특이사항으로 저희 담당자분께 우리 인증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말씀 주시면 사실 사업보고서 검토 자리지만 사실 저희가 추후로 인증 전환까지 컨설팅을 드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이사항으로 저희가 남겨놓고 인증 전환이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보고서 검토 때 특이사항으로 말씀 주시면 메모 남겨놨다가 인증 전환 컨설팅까지 추후에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업보고서를 단순히 사업보고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으시면 그 사업보고서 때 담당자들 통해서 좀 해소도 하시고 좀 만나서 그런 것도 여쭤보시고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어떻게 진입할지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는 자리가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절차도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매뉴얼만 보고 설명드려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이해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 교육을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통합정보 시스템에 직접 작성하시면서 이 작성 파트가 나올 때 교육을 좀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틀어놓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아, 이 파트에 이렇게 작성하구나 라는 내용들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 틀어놓으시고 제가 교육했던 내용들 같이 좀 확인하시면 아, 이 매뉴얼이 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이 탭에서 작성하는 사항을 말했던 거구나 라고 조금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좀 교육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46분이니까 저희 질의응답 조금 받도록 하고 지금까지 채팅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 실무자님께서 개별로 다 조금 답변을 드렸다고 하니까 지금 이후로부터 좀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바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한 1, 2분 정도 대기했다가 질의응답 받고 조금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질의응답 없으신 분들은 네, 뭐 나가셔도 좋고요. 네. 저희가 추후에 이제 녹화본 해서 다시 한번 좀 업로드하고 요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업보고서 요번에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는 안 하시게 되면은 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취소나 이런 시정 명령 같은 것들이 이제 강화돼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 이 부분 꼭 염두해서 우리 5월 말까지 꼭 대면 검토 일정 수립하고 작성도 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꼭 사업보고 제출해 주셔라 라고 조금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립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나 뭐 유선이나 뭐 교육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꼭 이제 작성해서 지정 취소나 이런 것들 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꼭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전화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희망동행 주식회사에서 질문 왔는데 한 번 입력 저장했던 시스템에서 다시 입력할 때도 처음과 같이 그냥 불러서 다시 입력 후 한 번 입력 저장했던 시스템에서 다시 입력할 때도 처음과 같이 네, 저장을 한번 했으면, 네,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저장이 되어 있고, 거기다 계속 덧붙여서 시스템에 작성을 하고 또 추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꼭 하루에 몰아치기 해서 저장을 칠 필요 없고, 좀 바쁘시면 이 파트 작성했다가 저장만 꼭 눌러서, 그리고 잘 됐는지 새로 고침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다른 파트 저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은 발생되시면 저희 지원기관 연락처로 꼭 전화 주시고 저희가 안내드렸던 사업보고서 매뉴얼이랑 그리고 사업보고서 안내문 이런 것들 꼭꼭 다 읽어보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